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조업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조선업도 그렇고 고용 효과나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던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연이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경제연구원의 이한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내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기업들도 발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을 살펴보니까 매출이 48조 5,400억 원, 영업이익이 6조 9천억으로 나타나서 규모만으로는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네. 그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 자체가 주식시장의 기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어제 실적을 발표한 LG전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모두 크게 줄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네. 그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비용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디 드나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 비용을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면은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화학이나 뭐 정유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기업도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실적이 개선된 기업보다는 악화된 기업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지금 좋아졌다는 기업들 뭐 진짜 말씀하신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스 사태 때 잠깐 들여다보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조선업체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부진해 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근에 그 영업 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올해 2분기에 3개 대형업체를 합계를 보면 한 5조 원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주로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플랜트 옛날에 많이 수주했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선박 수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선박 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정도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선박 수요가 감소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양 플랜트 같은 특수 설비를 만드는 데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수 설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데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해양 플랜트를 좀 무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면서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건 그 회계 처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이번에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 이걸 영업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하고 올해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네. 일시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왔고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런 회계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사실은 손실이 나면은 분산시켜서 발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한 번에 손실을 떨궈내려는 뭐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회계 처리 상해 과정에서 네. 미실현 손실을 이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처리 방법이 용인되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네. 경영진들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예. 계속 이연 처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 그러니까 영업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상당히 안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뭐 그다지 밝은 전망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같이 문제가 돼 온 업계가 철강업계예요. 예. 그래서 포스코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의 철강업체들도 지금 많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떻다고 하나요, 전체적으로는? 철강업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 국내 철강업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포스코의 경우에도 올해 2분기 매출이 한 10%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은 좀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 개선이 주로 이제 비용 절감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네. 주로 이제 과거의 영업이익 규모가 분기별로 보면 1조 원 이상이었는데, 예. 최근 한 6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소폭 개선됐는데 이런 개선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글로벌 철강 수요가 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설비에 시달리면서 낮은 가격으로 계속 제품을 내보내고 있어서 그렇죠. 철강 가격의 하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철강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제조를 하잖아요. IT 업체이기는 하지만은. 예, 주로 예. 제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LG전자 다 실적 안 좋았다,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표 기업들이 다 잘 안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다 지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반도체로 떠받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자업종의 경우에도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부품보다는 네. 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쪽에 속하는데요. 이런 부품보다는 그 최종 제품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휴대폰이라든지 예. TV 같은 최종 제품의 수요가 많은데 이러한 최종 제품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제 좀 경기가 조금 일축되더라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출에 의존했는데 주로 신흥 시장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신흥 시장 경기도 좋지 않고 환율 통화 가치도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전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중국 업체들이 워낙 또 빠르게 치고 오고 있으니까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경쟁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 같은 경우 내수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내수 시장에서 우선 시장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하면서 네. 낮은 가격으로 계속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중국 기업들 전략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위기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위기감만 가지고 있다가 진짜 위기가 이제 닥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은 이 제조업계 자체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제조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제조업체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관련 그 내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상당히 경제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로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의존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비 투자는 그 자본만 있으면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구조 조정을 좀 해서 수익성 개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투자 방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방식의 변화요.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그 설비 투자라든 그 양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본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그 인력 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어떤 좀 그 애플처럼 그 창의성이나 지식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한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마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이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있는데 환전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뜰 정보 마련을 받고요.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소위 취업 깡패로 불린다고 하는 전공학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박과 쪽박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금융상품 비교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해외로 여행 떠나신 분들을 보면은요, 작년에 비해서 23%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뭐 이번 주말 아주 피크겠죠. 다음 주까지 해외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외화라면은 환전을 잘해가는 것이 재테크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느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모이면은 큰 뭐라고 할까요? 손해도 될 수 있고 이득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유익한 정보를 먼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시간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을 좀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인크루팅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원투수처럼 나타나셨는데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예고 멘트를 하면서요. 네네. 취업 깡패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가 모르는 말 잘 없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취업 깡패, 직장 깡패 참. 제가 지금 40대 초반이어서 그런지 예. 신조어와 줄임말 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저희는 공부하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예. 이 취업 시장 이 터프한 이 신조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취업 깡패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전화기라는 또 이제 이 신조어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는 것만 들고 오셨네요. 예, 전화기는 뭐예요? 대학생들 사이에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네. 우리가 하는 그 전화기가 아니고요. 네. 이 전화기는 전자, 화학, 기계전공학과를 줄여서 전화기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극심한 이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편인 학과들인 거죠. 그렇죠. 네네. 취업 깡패란 바로 이러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대학생들이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생들이 전화기 학과의 상대적인 취업 유리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한 표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취업 깡패가. 네. 그러니까 다 휩쓸고 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무대뽀로 취업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보네요. 그래서 제가 이과를 계속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도 좀 해보거든요. 네네네. 네, 아이는 이과로 보내야 될까요? 전화기 학과로? 그러니까 뭐 미래 취업 시장에 대한 예상들을 할 때. 네, 뭐 인문계열 전공자보다는 뭐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뭐 유리한 거는 나도 뭐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진로 시장에서 어머니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요, 그렇게 터프하게 표현될 정도라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취업 통계 연보를 보면 사이버 대학을 포함한 대학원 졸업자들의 공학계열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보면 65%예요. 100%가 아니고요. 그러네요. 65%라는 거죠. 인문계열 취업률이 45%예요. 그러니까 공학계가 인문계보다 20% 정도 낮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인문계냐 뭐 이제 이공계냐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우리가 진학률이 지금 너무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질 좋은 이제 일자리의 부족 때문에 어쨌든 다 비롯되는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인문계 출신자들이 요즘 서류 전형조차도 어쨌든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우성일 때 공학계 출신들이 서류 전형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서류 깡패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서류 깡패요. 네, 그래서 뭐 부럽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이제 거칠고 덥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렇게 공학 계열이 그러니까 아주 우세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류 전형을 잘 통과하고 실제로 뽑는 채용 부문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공계가 더 많고. 그래서 대학에서 인문계 출신들이 공학 계열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네네네. 요즘 또 이제 이게 또 대학가의 분위기예요. 달라진 분위기인데. 이게 가능해요? 최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문과계열 학생들이 공대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복수 전공 형태로 지금 공부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공대에는 인문계 학생들 25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성동관대학에서도 공대에서 인문계 학생 57명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도 기업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이런 시도들이 융복합적인 관점을 가진 인재 양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들은 또 실전에 필요한 프로들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에는 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진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노동시장의 진입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행정하고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이제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진풍경이네요.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게. 네, 굉장한 변화죠. 근데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학도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거나 인문학적 공부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책만 봐도 되는데. 근데 인문계 학생들이 공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기본적인 문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가능하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네.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거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CSC라 그래서 대기업들이 인문계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이공계에 필요한 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훈련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접근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쿠트 예. 같은 취업 포털에도 접속해 보시면은 예. 취업을 보장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도 쉽게 좀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의 뭐 일자리가 정말 내가 꼭 이제 해야 되는 일자리고 이런 게 아니면은 조금 더 일자리 숫자가 많은 이런 계열로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귀 기울여 들은 게 네. 인문학 전공을 한 사람이 공학적인 공부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금 이제 오피스 잡들, 그러니까 사무실의 일이라 하더라도요. 네. IT 기반한 어떤 이게 직업 개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래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일반적인 직업 훈련의 과정으로 이제는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단순히 그 직업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요즘 일부 대학을 보면은 코딩 교육을 전교생들에게 다 시키는 학교들도 있어요. 오. 네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질적 기반을 갖춰라 이런 거죠. 네. 네네. 기본 우리가 왜 OS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워드를 쓰기 위해서 받는 교육처럼, 그러니까 뭐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석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누구나 다 예를 들면 포토샵을 다룰 수 있고, 네. 뭐 코딩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게 왠지 저는 안심이 되는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일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IMF를 겪은 세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접해서 이제 겪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저는 그때 후배였고 선배들이 직장 생활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 또 후배들이 또 선배들을 견제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런 IT 인프라를 이해하는 것이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선배들이 직장에서 밀리게 되는 계기 제공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대학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ICT 교육을 복수 전공으로 하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취업에 입문하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좀 고도화된 어떤 그 훈련을 받은 인재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수 전공이 아니라 입학할 때 입학 정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진입이 되고 이런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이제 진출할 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이게 안배가 돼야 되는 안분이 좀 돼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교육 얘기로 자꾸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대학가에서 갑자기 취업 위해서 이런 ICT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좀 머리를 유연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이게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언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딩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죠. 코딩 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런 이제 인식 변화들도 교육 시장에서도 요구되고 직업 시장에서도 이미 이제 요구되는 그런 변화의 한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 취업 깡패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그런 전인 교육이 직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쿠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금융상품 비교해드리는 금융상품 백과 시간입니다. 금융상품 백서 시간. 예, 제가 당황해서 말도 지금 좀 더듬거리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님 전화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숨이 좀 가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저는 지금 여름휴가 내서요. 예. 여기 구천동의 향적봉, 덕유산 향적봉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괜찮은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원고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서울은 푹푹 찔 텐데 여기는 공기가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다른 거 여쭤봐야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휴가 얘기를 이어가는 거니까 뭐 맞는 장소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이제 은행에 환전하러 오시는 분들 꽤 많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경기가 역시 좋지 않고요. 예. 또 올해 여름휴가 분위기는 국내에서 보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점장님처럼 환전 고객이 줄었고요. 네. 가시는 분들도 가까운 지역, 뭐 동남아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은행을 찾아오셔서 뭐 환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하여튼간에 뭐 적더라도 해외로 떠나려면 환전을 하고 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예. 환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걸 보고 가야 되나요? 네, 이번 주에 아마 뉴스 들으실 때 네. 원달러 환율이 3년 만에 최고였다. 1달러에 1,170원 돌파했다. 이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뉴스 시간에 우리가 듣는 환율은 기준 환율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여행 가려면 은행에 가서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 달러화 사서 가셔야 될 텐데요.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기준 환율의 약 1.7%. 네. 그러니까 한 20원 정도 더 비싼 환율이 적용됩니다. 여행 다녀와서 미 달러화가 남으면 다시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야 될 텐데요. 네. 이때는 1,170원 기준 환율에서 1.7% 정도 낮은 환율, 그러니까 20원 더 싼 환율이 적용됩니다. 네. 물론 대부분의 은행에서 실제로 원칙대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 환율은 이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전을 우대해준다는 데를 많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환전을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역시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네. 나는 특별하게 주거래행이 없다. 그러면 요즘 은행마다 환전 사은 행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을 활용하면 보다 싼 가격으로 외화를 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더러 여행 출발 직전에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공항에 가서 환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공항 내에 입주한 은행은 임대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네. 당연히 환전 수수료도 비쌀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출국 전에 사무실이나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아가서 미리 환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환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좀 빨리 세우고 나면은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받으면 우대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예,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보통 인터넷으로 환전하면 50에서 70%까지 수수료 우대해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환전 예약을 하시고 그럼 이제 돈을 찾아야 될 텐데 출국할 때 공항에 나가면 공항에 은행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 가서 이제 외화 현찰 찾으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도 할인받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 다녀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외화가 남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다시 은행에 팔아야 되는데 아까 20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액인데 고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외화 동전은 해외에서 다 쓰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희 지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동전을 합쳐가지고 지폐 가격이 되면은요? 그래도 어쨌든 은행 지점에선 그래도 고객께서 꼭 원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본점으로 보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수료율이 너무 비쌉니다. 헐값에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전은 귀국하시기 전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처분하시고 귀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여행 후에 남은 외화가 있다면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외화 예금 통장은 각 은행마다 다 있나요?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해외여행 가거나 출장 나가실 일 있을 때 빼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달러화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니까요. 달러화 예금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예. 한 0.5% 정도이니까 그 미미합니다만 네. 그래도 일단 넣어두시면 재환전에 따른 수수료 이런 부분은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쓰게 될 때 그때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면은 외화 예금 통장에 달러 넣는 게 오히려 또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만약에 원달러 예.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네. 예, 그 이익도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 요즘은 뭐 국내도 그렇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겠느냐, 현지 통화로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로 결제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예, 이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물품 대금, 또 식사 대금 이걸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원화로 이왕이면 결제하는 게 애국심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네. 예, 원화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금액도 바로 알 수가 있겠고요. 예. 더 편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고 원화 결제를 네.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지 통화 결제를 선택하면 환전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환전 수수료, 이제 사용 금액의 1에서 2% 정도 되는데 이 수수료 외에 원화 결제 수수료라고 해서 이거 꽤 비쌉니다. 예. 결제 금액의 적게는 3%에서 많게는 8% 정도가 추가되니까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지난 한 해 동안에 해외에서 원화 결제 서비스, 제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신 금액이 8,400억 원 정도 된다 하니까요. 예, 나가셔서 굳이 이런 애국심을 갖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안 따지고 그냥 결제를 했고 그때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계산할 맞습니다.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워낙 당연히 현지 통화 결제를. 예,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라든가 식당에선 우리나라 원화 결제 서비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3에서 8% 수수료 갖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해외 공항 면세점이나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 영수증, 이제 결제하시면 영수증 나오죠. 이때 화폐 단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예, 현지 통화라면 만약에 유럽 지역이라면 EUR에서 유로화를 뜻하는 EUR이라고 이제 표시가 될 테고요. 미국이라면 USD, US 달러에서 USD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뭐 이건 이제 문제가 없고 잘 된 거죠. 현지 통화를 하신 거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영수증을 봤더니 KRW, 코리아 원이라고 써 있다면 이거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했구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취소해달라고. 예, 그리고 현지 통화로 결제해달라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방법은 카드를 사용하면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실시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 SMS 문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출국 전에 카드사에 이걸 신청한다면 이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수증 제가 꼼꼼히 보는 편인데 대개 EUR이나 USD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한 거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우리나라 원화로 다녀왔을 때 신용카드 복제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특히 동남아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출국 전에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귀국하고 나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를 카드사에 신청하시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와 정보가 공유됩니다. 내가 출국하면 출국한 것으로 귀국하면 입국한 것으로 정보가 공유돼서 제가 귀국을 하고 국내에 있으면 그런데 해외에서 제 신용카드가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카드사에서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거절되는 서비스, 이게 바로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입니다.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 그래서 나중에 그럼
해외 출국할 때 이걸 네. 또 신고하고 가야 되느냐? 그럴 네.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시면 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이제 재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휴가 잘 마치시고요.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은 4643님께 드리고요. 제작진에 따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